잘 지내셨죠? 혹시 여름에 강의 들으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으시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여름에 우리가 이론 얘기를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곡을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름에 다뤘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좀 작품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이번 강좌를 기획을 했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들어도 되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음악을 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던 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곡이 있어도 그 곡을 여러 다른 연주자가 연주를 했을 때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더라, 이런 식의 취향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 여러 명의 작곡가가 있었고 어느 여러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느 시대에 어떤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이 내 스타일에 맞더라, 그런 식으로 나를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음악을 듣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연주를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어른들도 만나고 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그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를 발견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수동적으로 그냥 듣는 쪽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찾기 시작하시면은 훨씬 더 좀 깊이 있는 음악 감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저 티켓을 사고 아니면 음반을 사고 그런 소비하는 소비재로서의 음악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음악이 되면 좋겠다. 그런 그 길잡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런 재료들을 제가 좀 드릴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사실은 프랑스가 겨울방학이 짧아요. 한국은 겨울, 여름방학이 크잖아요, 길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은 그래도 2달이 돼요. 7, 8월. 길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없이, 그러니까 저는 학교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 5번 정도 2주씩 방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첫 번째 가을 학기 저희는 시작을 하거든요. 가을 학기 시작을 하면은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방학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 때 2주 방학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2월에 겨울방학이 있고, 뭐 부활절 방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길게 오지 못해요. 2주인데 앞뒤로 조금 더 시간을 좀 붙여서 와서 그래도 와서 수요 너머에 3주 열심히 강의하고 갑니다. 여름보단 짧긴 하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연말에 듣는 음악이 전하는 이야기. 제가 사실은 요번에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쁜 게 뭐냐면은,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인 것 같아요. 여러 번 계속 같이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만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 요번에 또 어떤 얘기 나눌 것인가 계속 이렇게 그 반복적인 사이클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제안을 주셔서 제가 덥석 물은 이유가 여름에 뵀던 분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또 내년 여름에 또 불러주시겠죠? 그럼 그때 오면 또 뵙고, 그렇게 저는 여기에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점찍듯이 여름 겨울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제가 부족하지만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연말에 듣는 음악, 지금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틀어드렸던 게 그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발레 틀어드렸거든요. 아마 요번에 공연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말마다 이제 공연 찾아다니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연말에 이런 거를 보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음악도 달콤하고 장식도 달콤하고 좀 이렇게 연말이 힘들고 할 때 좀 그냥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겠지만 겉으로 일단은 좀 다독다독거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떤 음악들을 연말에 듣는지 일단 주제는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음악 같이 들을 거예요. 사실 피터와 늑대는 연말에 듣는 음악은 아니지만 연말에 듣는 음악이라고 하면서 제가 발레 작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음악과 텍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텍스트를 표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3곡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일단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에 보면서 그 동화와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제 음악이 표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재료들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여기서는 아까 발레를 보셨지만 오늘은 발레를 볼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음곡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그
호두까기 인형 그 동화에 거기서 나타나는 인상들을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맨 마지막에 올리비에 메시앙의 성탄. 이 작품은 아마 설명이 없이는 혼자 듣기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들고 왔어요. 사실은 이게 명상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 현대곡이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마 좀 들으실만 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1시간이에요. 오늘 강의가 1시간 반인데 그거 들려드리면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클래식의 크로스오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음악. 12월 말에 강의를 하고 다음 주 1월 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음으로 음악가들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차원이 다른 관념의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이 드보르자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작곡가인데 미국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때 신세계 그 심포니를 미국 사람들한테 들려서 자기네들이 뭐 자신의 음악이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음악으로 자기를 찾아가는지, 신대륙을 찾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눌 거고, 그 다음에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 그래서 제가 파라드를 같이 들을 거예요. 여기서 이건 발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에릭 사티, 전 콕도, 뭐 피카소까지 아주 거장들이 같이 뭉쳐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얘기를 좀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에서 쿠르트바이라고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같이 쓴 서푼자리 오케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바흐. 사실 이 그림을 제가 제 트위터에다가도 올리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흐 혼자서 열심히 땅 파고 옆에 뭐 하이든, 맨델스존, 비발디 다 구경만 하고 있는, 대체 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바흐가 우리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 바흐 음악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일부러 바흐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동적인 청중에서 바흐를 들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음악을 내가 수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청중으로 바뀌는 그런 음악의 경험을 하는 차원으로서 바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시작하죠. 자, 음악이 무엇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클래식 음악들 제가 보기엔 저보다 더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음악회도 훨씬 더 많이 가실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 문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철학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뭐 제가 함부로 말을 얹기는 뭐하지만 어떤 언어로서 논리와 그런 가지고 뭐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세계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신다면은, 예술 작품은 그것들을 언어가 아닌 다른 매체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슬리크라는 이론가가, 철학자가 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음악은 소리를 통해 정신을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슬리크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절대 음악이나 그래서 뭐 감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슬리크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소리로 만든 형식은 비어있지 않다. 단순하게 진공의 윤곽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형상화한 정신으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작곡가가 있으면 작곡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소리라는 형식을 택했다. 우리는 다른 것, 그림이나 이런 것 말고 일단 음악을 할 때 음악에서 작곡가나 예술가들이 뭘 표현하고 싶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을 볼 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음악에서 텍스트하고 그럼 음악의 재료, 그러니까 화성, 선율, 리듬 이런 형식, 음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좀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그냥 발레를 가서 보고 아니면은 성악 음악을 듣고 하면서 음악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긴 하지만 그 안에 음악이 텍스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은 음악을 듣지 않아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제가 세 가지로 음악과 텍스트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텍스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텍스트는 일단은 언어로 표현되는 어떤 것들, 음악이란 장르 안에서, 그러니까 뭐 성악음악의 경우는 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따가 들을 피터와 늑대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이 이것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첫 번째, 음악의 텍스트를 동어 반복하거나 묘사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피터와 늑대 같은 경우는 차이코프스키, 아니지, 프로코피에프가 직접 동화를 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쓴 내용을 그대로 글을 가지고 음악을 그대로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 작곡가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의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가 음악가가 있을 때 자꾸 어떤 그 시인이나 다른 글이 있을 때 그 글을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번에 여름에 시인의 사랑 얘기했었죠. 시인의 사랑에서 그 시인의 사랑을 쓴 사람은 따로 있고 시인이 그 다음에 그 시를 텍스트를 작곡가인 슈만이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가사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음악에서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표현하는 것들 그렇게 설명하거나 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음악과 텍스트가 긴장 관계. 우리가 볼 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예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은 지금 현대 프랑스의 작곡가들 중에 티에리 마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그분하고 같이 뭐 컨퍼런스를 하고 왔는데 이분이 1962년생이시거든요. 근데 뭐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같은데 주제로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분이 그냥 합창곡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합창곡을 쓰면서 그런 인류애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은 르프티 데상이라고 해서 샤를리 앱도 그 테러가 난 이후에 거기서 생존자가 가사로 쓴 내용을 합창곡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합창단하고 같이 연주를 하면서 저는 그걸 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울컥울컥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사 내용 자체는 굉장히 날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존자니까 그 사람이 기자였거든요. 그 사람도 샤를리 앱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자기의 같이 일하던 동료 일러스트레이터 그 사람의 글 때문에 자기네가 공격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 뿌띠 데상 그 조그만 그림 하나가 뭐라고 막 그러면서 그 자기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바탕으로 이분이 곡을 쓰신 거에는 앞뒤로 바흐 음악이 시테이션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바로 언어로 말로 하고 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뭐 입장이 다들 너무 다르니까 뭐 아랍 사람들이나 그쪽에서 보는 시각과 또 그런 언론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음악으로 그걸 탁 덮어버리니까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슬픔 자체는 모두가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곡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너무 거칠긴 한데 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가사가 있는 음악이나 텍스트가 있는 음악을 바라보신다면은 훨씬 더 좀 세밀한 그런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터와 늑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코피에프가 자기가 이 표현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목해서 들을 게 악기의 특성이에요. 악기 뭐 워낙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음악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음악을 많이 잘 알지는 못해요. 자기가 전공하는 악기의 작품들이나 좀 알고 그 다음에 더 깊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음악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 연주자들은. 음악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연주를 안 하고 음악학적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음악학하는 거에 대해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좀 자세히 듣고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전공자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전공자가 아니고 나는 아직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나는 그냥 애호가일 뿐이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들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악기가 어떻게 텍스트를 표현을 하는지, 그 텍스트를 넘어서 어떤 분위기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음악에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그냥 단순히 음악적 색채만 있는 게 아니고, 악기의 색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작곡가가 선율을 쓰겠죠. 화성도 만들고 그 안에 리듬도 하고 또 구조도 있을 거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곡가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해석으로서, 작곡가도 인간이잖아요.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들으면서 아, 플루트가 이런 식의 소리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제, 그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피터와 늑대에는 그 등장인물들마다 캐릭터를 다 악기를 통해 준 거예요. 근데 악기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의 질감하고, 악기의 질감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로 준 그 주제 선율, 그 주제를 연주하는 그런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절법. 그 짧게 연주하고 길게 연주하고 어떤 식으로 그 소리를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격들이 다 나와요. 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는 일단 날아다니잖아요. 조그만 새이고. 그러면은 악기로 연주를 하면은 이렇게. 새 같죠? 그냥 듣기에도 일단 높은 음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요 꾸밈음들이 그런 새의 짹짹거리는 부분을 더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리, 혹시 이따 같이 읽을 거긴 한데, 오리 아시죠? 이 내용 중에 나오는 오리, 좀 멍청하고 그런 오리, 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오리를 표현할 때 오보에 악기로 했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악보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 아니 악보를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음표를 보시면 이게 조그마한 음표들이 있잖아요. 이걸 꾸밈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꾸밈음이 있는데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플룻이 그 공기가 아주 많은 그런 질감의 소리를 낼 때 그 짧은 꾸밈음하고, 오보에가 그 기름진 너무 그 아름답고 막 이런 소리로 했을 때 그런 그 꾸밈음하고, 그 다음에 일단 선율도 훨씬 길어요. 길게 그 오리에 느리게 움직이는 꼭 그 호수에서 그 헤엄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주제들 한 번 듣고 넘어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고양이 나오죠. 고양이가 악당이죠. 여기서는 그 고양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클라리넷 소리로, 클라리넷하고 오보에 둘 다 목관악기인 거 기억해 두세요. 목관악기하고 금관악기는 소리가 질적으로 달라요. 목관악기가 좀 더 따뜻하고, 물론 둘이 악기의 크기도 다르고 하지만은 일단 소리가 좀 비슷비슷해요. 목관악기들. 근데 목관악기 오보에 클라리넷, 그 다음에 플룻도 목관악기인데 플룻이 훨씬 더 그 공기 소리가 많이 나는 반면에, 클라리넷이나 오보에 같은 경우는 그 리드라 그래서 이렇게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기름진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클라리넷은 오보에보다 훨씬 음역이 낮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딴딴딴딴딴, 그리고 그 제가 책에도 쓰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고양이가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쭉 기지개 피는 느낌의 그런 거, 아예 그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그 피터의 할아버지는 다리를 쩔룩쩔룩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모양을 리듬으로 표현을 하는 게 부점 리듬이 나와요. 딴 따단 따단 이렇게요. 벌써 바순 소리가 벌써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런 이렇게 덩치도 크시고,
이렇게 좀 엄한 그런 느낌, 이렇게 그러면서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다음에 진짜 악당은 늑대죠. 근데 늑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호른 삼중주로 늑대를 표현을 해요. 사실 호른 삼중주나 호른의 앙상블이 나오게 되면 음악 자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경건한 느낌을 좀 주기도 해요. 다른 음악 같은 경우에 호른,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나오다가 호른이 이렇게 갑자기 코랄처럼 이렇게 사성부로 이렇게 쭉 음악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 전에 막 이렇게 흐르던 음악들이 경건하게 좀 종교적으로 바뀌는 느낌도 나고 하는데 이런 색채를 늑대를 표현하는 데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 전까지는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그 독주 악기였잖아요. 여기서는 악기가 3개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뭐랄까 좀 위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존재?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종교적인 느낌도 가질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늑대가 가장 무서운 존재니까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인공 피터는 아예 현악 앙상블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쭉 끌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프랑스 말로 생각해 줄거리 끌어나가는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악 앙상블로 해서 처음부터까지 좀 음악을 꽉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냥꾼이 나와요. 사냥꾼이 나올 때 사냥꾼은 뭐 그래 타악기가 할 것 같지요 느낌이 총소리 내는 거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은 굉장히 좀 납작해질 수 있잖아요. 그냥 인물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냥꾼이 총 땅땅 쏘고 뭐 아니면은 뭐 피터 소년 뭐 뻔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소리를 들으면은 이렇게 세계가 확 확장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 동화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1차원적으로 스토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상상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맛으로 이런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